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 공부합시다. 보세요. 여기 우리 교재 18페이지 왼쪽 보조단, 이 책이 본단하고 보조단에 있는데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가 보조단이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본단. 그래서 보조단에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요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행정학의 내용이에요. 행정학의 기본적인 체계.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시간 할 게 뭐냐면 행정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이란 게 무엇일까요? 앞에 친구, 행정이 뭘까? 가장 쉽게. 그렇죠. 공부 하셨죠, 예전에. 네, 행정학과였죠. 내가 기억을 해요. 다시 듣는 건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정부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국민의 행복이라는 거는 목적이에요, 목적. 여기. 여러분, 저 앞으로 저랑 같이 하나 약속인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요? 골이 들었잖아, 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골이 있어요. 영어 골. 골이 뭐예요? 목표라고 하죠, 목표. 그러니까 행정 조직의 목표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행정의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 뭘까? 제가 가끔 질문합니다. 왜?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소통 능력의 차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한쪽은 불통이고 한쪽은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죠. 무슨 얘기냐?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여기 있네. 시민, 국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행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통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뭐예요?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삶의 질. 이 삶의 질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높여야죠, 당연히. 이게 목표입니다. 그럼 이러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행정이에요. 쉽죠? 정부의 활동. 그 정부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날까요? 정책으로. 정책 아니야, 그게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제2편에서 정책학을 배우는 이유가 1편에서 기초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편에 행정의 가치와 이념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행정의 목표가 나와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편에서 정책을 하는 거야, 정책학. 그리고 3편이 뭐예요? 조직, 인사, 재무거든요. 이게 행정 활동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모든 활동이다. 재반 활동이다. 그래서 행정을 가장 심플하게 정의하면 요거 빼고 공익이라는 게 국민의 행복입니다. 이게 국민의 행복. 국민의 삶의 질. 그죠? 요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요거. 정부의 활동. 요거 빼도 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활동이 행정이에요. 재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재반. 이게 모두 제자니까 모든 활동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금방 제가 얘기했죠. 행정활동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행정활동이. 어떤 활동? 조직적 활동, 인사적 활동, 재무적 활동. 이게 3편, 4편, 5편이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이며, 봐봐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전에 전통적 행정은 어떻게? 수직적 계층제였단 말이야. 이 수직적 계층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대응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죠.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관장이 정해가지고 내리는 거야, 무조건. 그럼 이 조직 밖에 여기 누가 있을까요? 국민이 있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른바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이 전통적인 행정이야? 현대적 행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조직을.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걸 플랫한 조직이라고 그래. 탄력적인 조직으로. 그래야만 탑다운이 아니라 탑다운을 하향이라고 그래. 탑에서 내려왔죠. 다운으로. 탑다운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바텀업으로 바뀌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가능한 거야. 여기 국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텀업이 가능한 거야. 올라가죠? 업.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그 차이야. 특히 재무행정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는 행정학 전반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학 시작이죠. 지금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100% 이해를 못할까? 당연한 거야. 어떻게 100% 이해를 해? 처음 공부하는데. 여러분 생소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행정학과 이 친구들 빼놓고 행정학 공부하신 분 있어? 초등학교 때 해요? 행정학?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합니까? 안 하죠. 요즘 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원주에 있는 모 여고에 방과후 수업으로 갔어요. 제가. 그 원주 무슨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있잖아. 사회과학, 수학은 다 있는데 행정학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여고의 진실을 알았어요. 저 여고가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여자 고등학교니까 와 되게 조용하고 그죠? 뭐 상쾌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할 줄 알았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남고가 더 중요해요. 전 남고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와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 고등학교 학생들이라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를 못해. 그게 문제더라고요. 원래 행정학이라는 게 전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대학교 때도 교양 과목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전문 과목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MB 정부의 산물이긴 합니다만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이 선택 과목으로 묶인 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과학, 수학이라는 과목은 일반 과목이에요. 제너럴한. 근데 이거는 뭐냐? 전문 과목이야. 행정학, 행정법 이런 거는 스페셜 과목인데 같이 묶어가지고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실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무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행정학 선택한 거 정말 잘한 거야. 실무에 반드시 필요해. 모든 게 다 정책이고 조직이고 인사, 재무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조직이 바뀌는 거야. 관료제 조직에서 탈관료제로 바뀌는 게 과거에 이게 전통적 행정이에요. 앞으로 조직에서 배우겠지만 여기가 뭐예요? 현대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현대인데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행정활동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거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통과 불통의 차이가 이런 거야. 여기는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일방적이죠. 탑다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텀업. 이런 조직으로 바뀌니까 지금 보세요. 행정학의 중요한 거는 행정학적 마인드의 가장 키는 뭐냐? 방향성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행정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요. 모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성 같은 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어떤 인사였을까? 수직적 계층제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 폐쇄형이야. 이렇게. 막혀 있어. 폐쇄형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폐쇄형 인사체제라고 그래. 폐쇄형.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면서 수평적으로 바뀌면서 개방형으로 다 바뀌어요. 어느 자리든지 밖에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주의에서 신성과주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직, 인사, 재무할 때 배우면 돼요. 이거는 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행정의 모든 활동입니다. 조직, 인사, 재무 활동. 그리고 이 조직, 인사, 재무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조직론 선호 문제, 인사행정 두세 문제, 재무행정 두세 문제. 토탈 10문제란 말이야. 반이야, 반.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시 가시면 누구와 하느냐? 국민과 합니다. 시민. 그래서 국민과의 상호작용이죠. 요거를 다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행정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이게 국민, 이게 행정. 제가 왜 행정 조직을 수직적으로 하냐면 아직도 관료제가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탈관료 요소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수직적으로 그렸지만 현대행정은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행정이에요. 자, 목표를 가지고 하는 활동인데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구와 같이 한다? 그죠. 국민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와 같이 연결시키면 보세요. 요건 이제 기본 개념은 시험 문제에는 거의 나오진 않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요게 시험 문제예요. 이 PPT는 제가 올려드립니다. 반별 게시판에. 보세요. 요건 언제 나왔냐면 2009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연도까지 다 알아요. 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행정학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해? 하루? 이틀? 저는 6일 동안 해요. 강의를 6일 동안 한다는 얘기야. 저 대학 강의도 하거든. 제가 대학 강의까지 하니까 6일 동안 하다 보니까 맨날 행정학만 6일 동안 하면 달달달 애우겠지? 못 외우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대부분 연도 1, 2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뭐가 나왔다. 이게 2009년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인데 기출 지문이죠. 좁은 의미 행정이 뭐냐? 이거예요. 뭐?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활동이죠. 정부 관료제가 뭐냐? 이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본적 틀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거든, 요거. 지금 보세요. 다 지우면 이게 뭐예요? 협의의 행정. 좁은 의미. 왜? 수직적인 정부 관료제거든. 보세요. 계층제가 있었죠. 자, 계층제는 보통 3계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꼭대기가 상위 계층, 가운데가 중간 계층, 밑에가 하위 계층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하위 계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위 계층 공무원이 7급에서 9급까지예요. 지방에는 6급 계장이 팀장이거든, 팀장. 그럼 6급부터 관리자급으로 봐요. 그래서 4급에서 6급까지가 중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중앙 정부에서는 4급이 과장이거든요. 서기관. 이 사무관, 서기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1급, 2급, 3급 이건 뭐라고 해? 등급이라고 그래. 등급. 클래스. 그럼 1급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인사행정에 배웁니다. 1급 관리관. 2급이 뭐예요? 그 정도는 상식이야. 2급이 뭐예요? 이사관. 3급이 부이사관.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이거든요. 9급은 여러분 들어가면 뭐예요? 9급 뭐라고 그래? 서기보라고 그래요. 서기보. 9급. 그 서기보가 뭘까? 등급과 관련된 직무기 때문에 직급이라고 그래. 직급. 서기보. 9등급 직급이 서기보예요.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이 주사입니다. 계장. 지방행정이 주사행정 아니에요. 계장 중심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관료제야. 4급에서 6급이. 그럼 당연히 고위관료는 몇 급에서 몇 급?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 2, 3급이면은 국장급 아닙니까? 1급이면 실장이고. 9급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1급까지 다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1%. 100명 중에 한두 분이죠. 한두 분. 실제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 예전에 폐쇄형이었다가 개방형을 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개방형을 도입한 가장 주무대가 여기야. 상위직. 상위직 공무원들 약 1,800명을 등급을 없앴어요.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이걸 뭐로 관리하냐면 고위 공무원단으로 관리해요. 지금 현재 고위 공무원단으로. 왜? 고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거 다 인사에서 배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정부 관료제야. 정부 관료제. 보세요. 이 정부 관료제. 근데 이 정부 관료제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죠. 중앙정부의 관료제를 1편부터 6편까지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7편에 지방정부, 지방,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 자치단체의 관료제를 배우는 거예요. 7편 지방행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직이나 서울시험에는 뭐가 중요할까? 지방행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방공무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국가직과 지방직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임용주체가 국가면 국가직이에요. 임용주체가 지방이면 지방직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예전에는 좀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에 딱 합격하시면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이 가장 좋아요. 왜? 페이가 가장 많거든. 간단하게 페이가. 복지포인트 합쳐가지고 한 9급 미로봉 해가지고 월 2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로스지만 총이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에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7편 지방이 배우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보통만 일단 다룰게요. 보통만. 보통으로 나누면 광역과 기초가 있죠. 보통지방자치단체만 다루면 광역에 뭐가 있어? 광역에?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광역이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그다음에 6대 광역시하고 또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자치시가 있죠. 어디? 세종시, 특자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또 도가 있죠. 도. 경기도 할 때 도. 그 다음 도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가 뭐라고 그래? 특별자치도라고 하죠. 특자도. 이렇게 넓은 의미의 자치단체가 5개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세종. 그 다음에 도,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요거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7편에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뭐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에요. 무슨 행정학 하는데 법이야? 근데 행정학 자체가 법치행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에 있는 내용을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거야. 법치행정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걸 모르면은 행정학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모르면 법률로 보는 행정학.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규정대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 왔다 갔다 하실 때, 출퇴근하실 때 영어 단어만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이것도 좀 보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알겠죠?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하시면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요. 여러분도 힘이 나듯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좁은 의미 행정을 말씀드렸다면
넓은 의미가 있겠죠. 광의. 그죠? 보세요. 넓은 의미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좀 어렵죠? 이게 그대로 나온 지문이거든요. 고도라는 건 아주 높은, 합리성이라는 게 뭘까요? 개념 정의에 따라 합리성. 여러분 아직 안 배웠어. 행정 이념할 때 배우겠지만 합리성 자체가 우리 이미 배운 거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배울 거지만 합리성이 뭐냐?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골. 그쵸? 그러면 이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뭐가 있었어요? 수단. 여기 수단이 있어요. 정부 활동. 정부 활동이 수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민스죠. 영어로. 제가 아마 이제 앞으로 수백 번 골민스 할 거예요. 왜? 행정학의 기본이 목표 수단 관계거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 중에서 가장 최적 수단이 뭐인지를 찾는 게 바로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정부라면 정부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죠. 국민의 행복. 그러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적 수단이 무엇일까요? 최적 수단을 잘 찾았다면 그게 바로 뭐냐? 합리적 행위가 되는 거야. 기업은? 기업의 목표가 뭐예요? 그죠? 이거 아니야. 이윤 추구. 그러면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가장 최적 수단을 찾는 거죠. 이번에 2, 4분기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얼마였어요? 순이익 아시는 분? 14조야. 4, 5, 6월 2, 4분기 3개월 동안 순이익이. 그죠? 총 매출이 아마 50 몇 조인데 당기 순이익이 14조예요. 14조. 애플을 뛰어넘었어요. 정말 세계 제1의 기업이 된 거야. 반도체 같은 걸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삼성전자가 가장 합리적 행위를 한 거야. 현대자동차는 그렇지 않잖아 지금. 현대자동차가 단기 순이익이 한 1조가 안 되는 것 같던데. 5,600억인가 그렇던데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위를 하듯이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기업도 있죠? 기업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더 나가서 시민사회도 있죠. 시민사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뭐가 있을까? NGO. NGO를 앞으로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NGO가 뭐의 약자예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죠. 제3섹터로서. 예를 들면 뭐 참여연대 또는 뭐 그린피스 많이 있죠. 그럼 그린피스의 목표가 뭘까요? 환경보호. 그죠? 그러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가장 최적 수단을 찾았냐 이거야. 최적 수단일 경우에 그게 뭐예요? 합리적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는데 행정학 자체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위를 찾는 거예요. 가장 일관된 흐름이죠.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넓은 의미 행정으로 가봅시다. 보시면 이제 여기 이해가 되시죠? 고도의 이건 빼도 돼요.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노력의 형태죠. 아까 왜냐면은 좁은 의미의 이 정부 관료제에서는 다 공무원 아냐. 몇 급에서? 1급에서부터 9급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공무원도 있고 기업이니까 회사원도 있고요. NGO니까 또 누구도 있어요. 시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성을 수반했다는 건 동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노력의 형태가 바로 넓은 의미 행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거버넌스라고 그래. 이거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는 별표. 왜냐? 2013년도
국회 9급 시험에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 보조단 용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죠. 거버넌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를 비롯하여 시장, 시민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아까 조부님의 행정이 요 피라미드형 계층제, 요 정부 관료제라면 넓은님의 행정은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형 계층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원. 요게 바로 뭐냐? 광의 행정이에요. 체계도에서 보시면 이게 광이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거버넌스를 번역하면 우리 많이 듣던 거야.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가장 중시했던 게 뭐예요? 협치. 협력적 통치죠. 협치. 지금도 협치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협치, 시장과의 협치, 기업들과의 협치, 또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1세기에서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거버넌스예요. 번역하면 협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예전에는 왜냐? 정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시민 또는 시장과 같이 협력적 통치를, 협력적 네트워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정부, 시장, 시민 이렇게. 정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시민도 있고 같은 이렇게 개념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 시험에도 나왔어요. 국회 9급 시험에 2013년도. 어떻게 나왔느냐? 정부, 시장, 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거버넌스, 2번 신제도주의, 3번 공선택이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답이 뭐예요? 거버넌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보면 1초에 답이 나와요. 행정학에 그런 문제가 6, 7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학은 지문이 절대 길지 않아요. 수능처럼 뭐 사회 지문 얼마나 길죠? 장난 아니죠.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심플하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실력은 키우면 돼요. 앞으로 저와 같이. 됐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했습니다. 협의와 광의예요. 협의는 뭐예요?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활동. 요게 협의죠. 요거. 요게 협의. 광의는 정부와 시장, 시민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 협치라고도 하는 거죠. 됐죠? 정리하면. 요까지. 그래서 거버넌스가 현대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우리 제1편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에요. 22페이지. 자, 지금 여러분들 19페이지부터 보세요. 22페이지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역사예요. 역사. 언제부터?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란 분이 행정의 연구란 논문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0년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이 행정을 중심으로 양 친구가 있어요. 행정은 항상. 한쪽 친구는 누구냐면 경영. 비즈니스죠. 그래서 경영을 B타입이라고 그래. 비즈니스. 알아두세요. 약속입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행정이 경영적 측면이 강할 때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영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강할 때가 있어요. 정치. 이쪽은 정치죠. 요거는
정치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팔러틱, P죠, P. 그래서 행정은 항상 경영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조선시대 왕조사가 어떻게 돼요?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똑같아. 행정이 경영으로 갔다가 정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행정학에서 배우는 거야. 행정학에서. 나중에 이제 길편 기초이론 때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요게 1번 번호 달아 놓으세요. 이게 쉬워. 행정관리설이 언제냐면은 1880년부터 1920년대까지예요. 이때가 행정학의 성립기예요. 성립기. 성립기에는 처음에 행정을 뭐로 봤느냐? 경영으로 봤어요. 사무관리로 본 거야. 보세요. 사무관리. 다른 말로 하면 집행. 이 집행이라는 건 뭐냐? 정책을 집행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보세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계속 배울 텐데, 정책학 입장에서 팔럿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 또 하나는 결정된 정책을 내리면 집행하는 거. 그래서 정책을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양대별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뭐냐? 처음에 행정이라는 거는 결정을 누가 하냐면, 보세요. 이때가 19세기거든요. 19세기는 우리가 통상 무슨 국가라고 그래? 시민혁명을 통해서 의회가 중심이 돼요. 의회를 뭐라고 그래요? 입법부라고 하죠. 앞으로 배워 이거 다. 지금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텐데 19세기가 입법국가죠. 입법부가 어디냐면 국회. 국회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정치란 말이야. 즉 정책 결정은 정치가 하고 내리면 집행만 누가 하느냐? 행정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집행이 뭐냐면 사무관리로서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결정은 누가 하고 국회에서 하고 내리면 행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관리만 하는 거야. 집행만 하는 거죠. 자, 이때 행정의 바운더리는, 행정의 범위는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집행밖에. 그러니까 19세기 입법국가를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해? 정치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 개념할 때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배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거. 아, 사무관리라는 건 뭐다? 정치가 결정해서 내리면 행정은 집행만 하는 거야. 결정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우리 19세기 입법국가 때 행정부를 뭐라고도 하죠? 입법부의 시녀라는 표현을 쓰죠.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하인. 종이 되는 거야. 종. 그러니까 정치가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걸 행정으로 본 거야. 근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합리적으로. 사무관리처럼 경영적으로. 이때 경영 합리화운동이 행정에 그대로 도입되는 게 뭐냐? 행정관리론이고 그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여기 행정관리론이고 요때 나와 있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야.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보세요. 경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경영과 같이 사무관리를 할 때를 뭐라고 한다? 행정관리설이라고 한다. 요건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조선시대 왕조사처럼 태정태세 문단세를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는 거야. 이렇게 행정학적인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리만 하다가 항상 봐봐요. 이 빨간색은 절대 못 건넙니다. 항상 뭐가 터지냐면 문제가 터져요. 사회 문제. 여기 이제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죠. 경제 대공황. 그러면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단순히 집행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정책 결정까지 이제 행정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왜?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알아두시는데 1929년 경제 대공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이 보세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야, 이렇게. 왜?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바운더리가 집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크게. 그래서 집행 기능보다는 결정 기능에 좀 더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통치, 이게 통치가 바른 말로 정치예요. 그래서 행정이 경영뿐만 아니라, 즉 경영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정치에 좀 더 역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치 기능설 또는 정치 기능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2번이야, 2번.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놓으면 쉬워요. 역사니까. 이게 언제부터냐면 1920년대 후반부터 뭐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그냥 이거를 줄여서 1930년대라고 해도 무방. 이렇게. 그래서 행정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2번. 통치 기능설로 갑니다. 이 통치 기능설은 이게 바로 정치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처음에는 관리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는 거야?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이 처음에는 정책 집행만 했다가 나중에는 뭘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까지, 정치적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정치. 아시겠죠?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관리설은 작은 정부고 통치기능설은 큰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 개념으로 본다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의미를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간략하게. 자, 보세요. 경영이라는 거는, 자, 행정학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자, 경영이 사실에 가까워요? 가치에 가까워요? 경영. 왜? 왜 사실에 가까울까? 경영이 가장 중시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사실이야, 가치야? 사실이지. 얼마를 벌었냐. 기업은 뭐 가치 창출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이지, 그게 가치야? 밸류는 아니거든요. 가치라는 건 질적인 문제야.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 행복, 공익, 공공복리 이런 게 가치란 말이에요. 사실은 기업이 가치로 포장을 할 뿐 사실은 이윤 추구야. 돈이란 말이야. 1,000만 원, 1억, 1조 이게 사실 아니에요. 얼마를 벌었느냐. 그래서 경영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을 둬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 돼. 팩트.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팩트냐?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된 게 있죠. 국민의당에서 조작한 사건.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야? 모르죠? 이 누구누구 씨까지가 팩트야? 뭐야? 그분도 개입된 거야? 모르잖아. 그게 팩트야. 정확한 거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잘 보세요. 혹시 정치학과 출신 있어? 정치학과? 정치학 전공한 분? 요즘 거의 귀하더라. 손 들어보세요. 정치학. 아, 정치가 경제보다 중요한데 요즘 정치를 공부를 안 해. 그렇죠.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치학에서 정치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혹시 알아요? 정치학 뭐 이렇게 부전공한 사람 없어요? 네, 저도 대학교 때 배웠는데 정치학과 처음에 수업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치란 가치의 배분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가치의 배분.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라고 해요. 사회적 가치 배분이란 말이에요. 가치. 왜? 정치에는 옳다, 그르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건 가치거든.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가치 배분 행위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이렇게. 가치가 뭐냐면 밸류죠. 그래서 항상 사실을 통해서 뭘 구축하냐면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해요.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PPT 나중에 출력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적으셔 놓으면 돼. 적어 놓으시면.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죠. 사실. 자, 제가 만약에 이거 보세요. 분필을 던져요. 그럼 위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져요? 옆으로 가요? 당연히 아래로 봐봐. 아래로 떨어졌죠? 100번 해봐요. 다 아래로 떨어지죠. 자, 원인, 결과,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게 중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 무엇 때문에 던지면 아래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이게 과학이거든. Why?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낙하하는구나. 원인을 밝히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성입니다. 중력 이론처럼. 여기서 뭐로 연결되느냐? 과학성으로 연결이 돼요. 과학성은 사이언스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의 한쪽에는 경영적 측면과 관리되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거야. Why? 원인이 뭔가를 밝히는 거야.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순수과학이라고 그래요. 순수과학. 사회과학 중에서 한 부분이죠. 근데 또 한 측면에 뭐가 있느냐? 보세요. 가치를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아까 보세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회 문제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서 뭘 내려야 돼? 처방을 내리는 거라면 이건 처방이야. 처방. 이론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처방을 내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처방성이라고 그래. 처방성. 여기서 성자 붙이면. 근데 이 처방성을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하나의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킬이나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영어로 하면은 아트. 멋있지 않아요? 예술로서의 기술이에요. 어떤 예술이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 또 하나는 전문 직업성으로서의 기술이에요. 이걸 프로페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에는 항상 과학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뭐예요? 기술성, 처방성을 강조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에요. 과학성과 기술성.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1880년대 행정관리설이 나왔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관리라고요? 과학적 관리론을 배우잖아요. 여기 있네. 과학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근데 관리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 사회 문제가 터지죠. 그럼 관리만 해갖고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how야, how.
이건 how. 저기는 why고. 보세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응용과학이에요. 응용학문. 응용과학. 요거는 뭐라고요? 순수학문. why니까. 이렇게도 귀결이 되는 거야, 두 가지가. 행정학은 순수학문적인 측면과 응용학문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현대행정은. 왜? 나중에 이게 통합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언제까지? 1880년부터 1920년대까지는 뭘 강조했다? 관리, 팩트에 기반을 두고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원인을 밝히는 과학성을 강조했다. 인과관계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언제예요? 1929년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대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케인즈의 총수요 확대 정책이었죠. 그게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 한다? 통치 기능설이라고 한다. 됐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50분이 됐으니까.